이림 서비스.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런데 이제 다들 걱정하고 있는 게 자체는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이지 않습니까? 통화 정책 때문에 어떻게 시장이 전개될지 다들 지금 시장에 진입을 망설이는 사람이 이제 투자가들이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도 저도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이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담 오게 되게 되면 이제 금리도 인상한다는데 지금 주식 시장에 진입해도 됩니까?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죠. 예.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시점 자체는 유동성이 꺾이면서 주가가 빠진다는 쪽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가장 부분 자체가 먼저 금리 인상 전에 해야 되는 것 자체가 테이퍼링이잖아요. 테이퍼링. 테이퍼링 자체는 이제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잖아요. 줄어든다, 가늘어진다. 그 의미 자체가 이제 테이퍼링의 의미 자체가 2015년, 13년도에 버냉키의 입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연준은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의 돈을 풀고 있죠. 돈을 풉니다. 국채라든가 자산 유동증권을 매입을 통해 돈을 풀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줄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암시를 지난 6월 달 FOMC 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제가 전망하기로는 잭슨홀 미팅 쪽에서 결정이 날 것 같다. 조금 전에 제가 좀 말씀 좀 드렸던 거니까. 그러면 과거에 금융위기 때 미국이 돈을 엄청 풀면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당시에도 테이퍼링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는 850억 불을 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2013년도 5월 달에 버냉키 임에서 처음으로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겠다는 암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때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보니까 나스닥 기준에서 약 5% 정도 빠졌더라고요. 잠깐 일주일 동안. 그리고 바로 회복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약 8개월 정도 이후인 2014년도 1월 달에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을 시작을 한 겁니다. 돈을 푸는 걸 850억 불 푸는 것 자체는 매월 100억 불 정도씩인가요?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약 10개월 정도 이후인 2013년도 테이퍼링이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약 14개월 이후에 처음으로 2015년도에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때 충격을 받았죠. 금리 인상에서. 이때 보니까 나스닥 시장이 기준 5,200에서 4,400까지 약 15% 정도 떨어졌어요. 지금 나스닥이 이제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14,000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대로 이제 계속 우상향한 거죠. 이게 충격 그때 테이퍼링 언급이 좀 되고 또 시행이 좀 되고 금리 인상 시점에서 시장에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장은 계속 상승을 했다는 거죠. 물론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저도 많이 다릅니다. 그때보다 돈을 훨씬 많이 풀었죠. 연준의 대차별 자산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차례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 가지고 시장이 꺾이지는 않습니다. 충격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시장에 큰 충격이 온다 한다면 속도를 계속 늦출 거고요. 그래서 과거 경험을 봐서는 충격은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인상 이후에도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시장에 그 다음에 부분 자체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이 빠진다 생각하는데 금리가 주식시장은 금리가 떨어져야지 주가가 올라간 걸 말했는데 금리가 떨어져야지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금리가 떨어진다 그래서 시장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요. 보이면 금리 인상기 때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표로 따지면 통계로 따지면 금리 상승기 때 코스피가 18.6% 상승했고 오히려 금리 하락기 때 주가는 더 떨어졌다. 그다음에 상승 확률적으로 따져도 금리 상승기 때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80%였고 하락기 때 35.7%였다. 근데 이거는 시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충분히 유동성이 꺾인 시점에서 주가는 떨어집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금리 상승기 시점에서 주식시장과 금리는 함께 간다. 금리가 상승 국면 쪽에서 주가도 함께 상승한다.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충분히 금리가 인상되고 난 다음에 유동성이 꺾인 시점에서는 그때는 역행을 하죠. 금리가 상승할 때 주가는 떨어집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그래서 꼭 금리가
상승한 국면 쪽에서 주가는 떨어지지 않는다. 앞서 이제 테이퍼링 언급 시점과 함께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장 전망입니다. 전망인데요. 주요 기관 투자가들이 보는 하반기 지수 상단과 하단을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JP모건에서는 올해 지수 상단을 하반기 때 3,500까지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하단은 제시 안 했어요.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3,700. 골드만삭스가 가장 높게 제시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한금융투자가 지수 하단을 3,000포인트, 3,700. 근데 이들이 작년 12월 달에 봤더니 JP모건이 3,200포인트를 봤더라고요, 올해. 그 다음에 신한금융투자가 3,700으로 올렸지만은 작년도 12월 달에는 올해 3,200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대신증권은 올해 3,630으로 수정했어요. 작년 12월 달에는 올해 시장 전망치 3,080 정도까지 봤는데,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도 올해 전망치 하단이 2,900. 가장 낮게 봤죠. 낮게. 물론 IBK 투자증권도 3,400. 그 다음에 2,900 저점이, 그 다음에 고점이 3,400. 이게 대체적으로 고점은 얼마입니까? 3,400에서 3,700 정도. 그렇게 좀 봤네요. 이게 작년도와 많이 다르죠. 이게 작년도 전망치로 따지면 다 틀렸다는 거죠. 다 틀렸다는, 기관 투자 다 틀렸다는 거죠. 다 틀렸다는 거죠. 이제. 박주영 운영력은 저는 3,150포인트를 저점으로 봅니다. 네. 그 다음에 고점은 3,620. 작년도는 제가 12월 달에 3,300이라고 그랬어요. 3,300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뭐 지수 제가 보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수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그거는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관심이 이제 지수는 그런데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이게 우리나라는 종합주가 지수가 시가총액 방식이니까 시가총액 높은 주식들의 주가가 올라가면 지수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 종목들의 주가에 어디까지 갈지 보게 되면 지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잖아요.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551조 원입니다. 우선주가에 포함해서. 그 다음에 SK 한일사 92조 원, 시가총액 3위가 카카오가 69조 원, 네이버가 67조 원, LG화학이 59조 원, 현대차가 우선주 포함해서 58조 원, 삼성바이오로스 56조 원 이렇게 해요. 이게 딱 10종목이 시가총액이 얼마냐? 자, 계산해 볼 때는 1,070조 원이. 자, 우리나라 현재 종합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자 3,250포인트 때 2,360조 원이가 됩니다. 지금 이제 3,280이니까 좀 올랐겠네요. 아마 2,400조 원. 근데 이 코스피 시가총액 10종목이 시가총액이 1,100조 원 가까이 되니까 거의 40%, 45% 차지하죠. 이들 종목이 주가가 얼마만큼 갈지 이에 따라 종합주가지수 결정이 되죠. 자, 삼성전자 증권사 목표 밴드를 제가 좀 조사해 봤어요. 삼성전자 가장 낮게 보는 데는 95,000원. 가장 높게 제시한 데가 115,000원. 20%라는 거잖아요. 가장 현재 81,000원 기준에서 20%. 자, SK 하이닉스는 157,000원에서 17만원 밴드. 가장 낮은 데가 카카오는 14만원에서 20만원. 자, 네이버는 48만원에서 55만원. LG화학은 98만원에서 135만원. 현대차는 30만원에서 32만 5천원. 대체적으로 대형주의 목표 가격이 현재가 대비해서 평균 20%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계산해 봤더니 삼성전자가 현재 가격대 20%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 한 종목 가지고 종합주가지수 160포인트 올립니다. 그러면 현재 3,300포인트 기준에서 3,400에 3,450, 60입니다. 근데 이전 종목이 20% 올라간다는 종합주가지수 몇 프로겠어요? 3,900이에요, 여러분요. 3,900. 그런 계산이 나오죠, 대충 해보세요. 3,900입니다.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주가는 목표 주가는 높게 제시해 놓고 그러면서 종합주가지수는 3,400, 3,500, 3,600까지 본다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목표 주가인데. 예? 이들 종목들이 20%, 30% 정도 목표 주가를 제시해 놓고 종합주가지수는 3,400, 3,500, 3,600까지 못 간다. 현재로 봐서는 어때요? 종합주가지수 3,600이 기준이라 본다면 이들 종목들 평균적으로 10% 상승입니다. 그렇죠? 10% 정도 상승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돼요.
이들 종목 중에서 약간 차별화 장세가 된 게 돼서 20% 30% 올라간 종목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기도 하죠. 이들 종목들 얼마만큼 올라갈지. 삼성전자가 96,000원, 96,000원 10만 원 간다. 종합주가 지수요 무조건 3,600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삼성전자 주가 못 떠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가 앞서 지금 뭐 상반기 때 시장이 가장 부진했던 것 자체가 제가 IT라고 했잖아요. 제약바이오 종목과 더불어서. IT가 시장의 지수의 향방을 결정을 해요. 상반기 때 부진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LG전자라든가 종목들이 얼마만큼 움직임이 전개될지. 밸류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제가 보기엔 주가 싸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 오늘 못 갔죠. 저는 삼성전자를 쉽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산 부분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PR이 15배거든요. 15배입니다. IT 이게 시장의 방향, 지수의 방향은 IT가 결정을 할 거고요. IT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결정을 한다. 코스피 상단은 저는 삼성전자가 결정한다. 삼성전자가 20% 올라가면 종합주까지 무조건 3,600 간다. 근데 3,600이 어렵다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96,000원 못 가죠. 앞서 IT 대형주들을 밸류처럼 본다 하더라면 삼성전자 그렇게 싸지가 않거든요. 싸지가 않거든요. 삼성전자 제가 못 가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봐요. 제가 삼성전자 1분기 때 시책 발표될 때 LG전자가 삼성전자 배후의 산다를 통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었죠.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더 좋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보다 LG전자 쪽을 더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게 밸류 부분이거든요. 여기다 모멘텀 자체도 지금 안 좋은 쪽이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96,000원 가면 종합주가지수 3만 다른 거 안 가고 다른 거가 삼성전자 간다. 그건 쉽지가 않죠. 앞서 밸류를 보시게 되게 되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20% 가면 PR이 18배인데 18배인데 다른 것들이 더 가야 되겠죠. LG노텍이라든가 LG전자라든가 종목들이 더 싸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의 지수 필이에요. 삼성전자가 96,000원. 저도 뭐 잘하면 그 정도까지 간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현재로 봐서 쉽지가 않은 쪽이죠.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누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왔으면 예컨대 9만 원 올라왔으면 종합주까지 지금 3,500 정도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또 다른 것들이 쉽지가 않는 쪽이죠. 자, 이제 시장을 전망할 때, 지수를 전망할 때 이제 그걸 또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이제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 전략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형주들이 주가 못 간 이유이기도 해요. 지금이야. 투자 전략은 그러면 자, 실적 차별화예요. 유동성 장세 꺾였으니까 실적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5월달 이후에는 실적보다는 이슈 중심의 장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슈가 꺾였어요. 근데 팬데믹 우려감이 해소가 좀 되면서 항공이라든가 대표적으로 관련 종목들 주가가 지금 안 좋잖아요. 모멘텀으로 이슈로 움직였던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 이후에 원전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다시 이슈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적이에요. 이슈가요. 실적으로 다 묻힙니다. 이제. 추경 매수는 자제해야 되겠죠. 왜? 종합주가 지수가 3,300입니다. 제 예상대로 3,600, 3,700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지수 상승력이 10%밖에 안 돼요. 올라갈 때 따라서 하게 되게 되면 그만큼 수익의 기회가 줄어들죠. 오늘처럼 주가 빠질 때 사라고 얘기를 하죠. 순환매수 흐름입니다. 종목 차별하죠. 더 심해지겠죠. 그 다음에 성장 주냐 가치 주냐. 일단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주식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적주 중에서 가치 중에서는 워낙 이제 실적 피크아웃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실적 방향이 좋아지는 가치주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주체가 없어요. 수급 주체. 자, 수급 주체 기관, 외국인, 개인인데 제가 2년, 3년도부터 외국인 투자가들 주식을 안 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들어오죠? 왜? 그 이유는 딱 명확합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알아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비중이 많을 때 2019년도 팬데믹 이전에 차지하는 비중이 38.4%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잠시 좀 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 비중이 제가 정확히 최근에 계산 안 해봤지만 지금 34% 정도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34%가 맞냐? 비중이 높냐? 낮냐? 엄청 높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이제 3% 정도가 떨어진 국면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은 안 사죠. 기관 투자가들은 작년도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돈 안 들어가죠.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 것 때문에. 또 개인 투자가들 직접 투자하는 걸 좋아해서 직접 투자 쪽에. 그래서 애국 주식 안 사요. 요즘 앞서 그래서 애국 투자가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선물에 따라가 변동이라고 했죠. 선물은 단기 매매니까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수급의 주체는 뭐냐? 개인밖에 없어요. 개인밖에 없어요. 근데 개인 투자가 또 고객에 탁하면 정체라고 그랬었죠. 정체라고 신용 융자 잔고는 최고치고.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가 안 되는 거잖아요. 주가는 엄청 싼데 같은 철강주에서도 포스코가 PER이 6배밖에 안 되는데 중소형 종목들 PER 8배, 9배짜리 주식들이 강한 주식입니다. 시장 자체가. 중소형 종목, 상반기에서 중소형 종목들이 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관심은 제가 이쪽이라고 보고 있는 쪽인데 금리 인상기니까 은행은 괜찮을 거고 그 다음에 IT, 자동차, 건설, 건자재, 건설기계, 2차전지, 성장 쪽에서는 한국 이쪽이라고 보는 쪽인데요. 박준현 운용력 1임 서비스.